자, 학생들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할 기분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하실 때 그런 신앙서적 같은 걸 올려놨는데 저는 이제 선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아 보여도 이게 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미래 자동차입니다. 미래 자동차. 여러분들 미래의 주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혹 이제 주위 분들 중에는 뭐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는 지금 기술로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때는 아주 먼 미래, 그러니까 뭐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동차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이 돼서 직접 그 운전도 하고 그리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자동차, 미래의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래 자동차를 한 20년 이상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식적인 것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한 중3에서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사랑침례교회 뭐 중학교 학생들도 워낙 총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잘 또 쉽게 설명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도를 위해서 제가 선물을 또 준비했으니까 또 중간에 그 문제를 내면 또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 학생 먼저 동시에 손을 들었을 경우에는 어린 학생 먼저, 중학교 학생들 먼저 이제 그 선물을 줄 어떤 선택권을 줄 테니까 잘 의욕적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 자동차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다른 하나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그래서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상상할 수 있는 기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걸 대신해서 그 자동차 시스템이 알아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율주행에는 5단계의 레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자율주행차에 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그게 이제 레벨 5입니다. 레벨 5. 그렇죠?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실 텐데. 3단계. 이건 문제가 아닌데 이거 선물 좀 더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2단계도 맞아요. 2단계도. 그러니까 테슬라나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벤츠 S 클래스 새로 나온 거는 레벨 3까지 이제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레벨 2였는데 아마 새로 출시되는 차는 이제 레벨 3까지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레벨 3는 이제 반자율주행, 쉽게 얘기하면 반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이제 운전자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준이죠. 그래서 반자율주행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타야 돼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고,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언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완전 자율주행. 뭐 여러분들 중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빨리 오면, 그 시대가 빨리 오면 면허를 안 따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이제 자율주행을 전공하지는 않아서 이걸 뭐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겠는데 쉽지 않지 않겠느냐. 향후 한 10년, 15년 안에는.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모든 기기들, 자율주행에 연관된 모든 기기들이 오작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라도. 그렇죠? 만약에 오작동이 있을 시에는 엄청난 또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걸 작동하다 보면 오작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조금 더 먼 미래, 그러니까 한 10년, 20년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지만 또 모르는 거죠. 또 과학기술이 계속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미래 자동차에 있어서 핵심 우리가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율주행 기술이 없으면 우리 자동차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편의를 위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근데 친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동차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환경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는 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이브리드카.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4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는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빼고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기존의 우리 자동차는 어떠한 원리로 가나요? 그 내연기관. 예, 우리 그 사랑침례교회 중고등부 학생 너무 똑똑해. 예, 제가 고등학교 정도까지 수준을 올려도 될 뻔했어요. 예, 내연기관이죠. 그러니까 그 컨버스천, 그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불 나는 거예요. 그냥 불이 나는 겁니다. 엔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내연기관,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불이 나는데 이 불이 나면 이제 그 피스톤, 엔진 안에 피스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열 에너지 때문에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하로 움직이는 이 모션을 이제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이제 자동차가 추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어떠한 연료가 쓰일까요? 어떠한 연료가 쓰이죠? 예, 제가 이 슬라이드가 가장 어려운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오늘 발표 중에서 화석연료 들어보셨죠? 화석연료. 그렇죠? 이 화석연료는 이제 생물이 이제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게 돼서 이제 생기는 연료인데 이게 이제 석탄도 화석 연료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석유, 뭐 천연가스 다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 근데 화석 연료로 또 다른 얘기로 하이드로카본 퓨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화석 연료는 반드시 C, 그러니까 카본하고 H, 하이드로젠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이드로카본 퓨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에 많이 쓰는 연료가 뭐예요? 운전을 잘 안 해봐서 모르시나? 휘발유죠, 휘발유. 휘발유는 여기 보시면 그 심볼이 그 옥테인이에요, 옥테인. 그래서 C8H18입니다. C8H18. 이것을 숫자를 한국말로 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되니까 반드시 C8H18이라고 얘기해야지 한글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디젤은 뭐예요? 디젤 기관에 사용하는 기름은 경유죠, 경유. 그렇죠? 경유는 도데케인입니다. 도데케인. 그래서 C12H2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화석 연료는 카본과 하이드로젠 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드로카본 퓨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연소라는 게 이제 아주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렇죠? 뭐 여러분들 불장난은 안 해보셨겠지만 불이 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죠. 너무 똑똑해. 예. 그 연료 플러스 이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기 안에 이제 산소가 있잖아요. O2.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나서 이제 빛도 나고 불도 나고 이제 프로덕트가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불이 나는 게 엔진 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차들이. 자, 그래서 이 내연기관 기술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50년, 100년 전부터 예전에 이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증기기관차 만든 이후에 이제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증기차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100년도 넘은 기술이고 기술 성숙도가 아주 좋은, 높은, 그렇죠? 기술이 성숙된 그런 그 기술이에요. 그걸 한 100년 가까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 요즘에 아마 신문에서 많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이런 기술을 이제 접고 새로운 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연기관 차는 이제 그만 만들자. 생산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차를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야, 역시 여기 몇 학년이에요? 아, 고등학교 2학년. 예, 환경, 예전에는 뭐 석유가 뭐 얼마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석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한 뭐 50년 이상 돼요. 그래서 석유가 매장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이 기술의 성숙도에서 비해서 환경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그 하이드로카본 퓨얼이 이제 C하고 H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소하고 만나서 반응을 하면 H하고 O2가 반응하면 뭐가 생성이 될까요? H하고 O2. 예,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수증기가. 괜찮아요. 또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이제 곧. 그 다음에 카본하고 O2하고 반응하면 뭐가 될까요? CO2가 되죠. CO2가. 그렇죠? 그래서 뭐 수증기는 우리한테 인체에 해롭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CO2도 우리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가스예요. 하지만 이 CO2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죠.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CO2. 우리한테 무해한 기체지만 지구를 뜨겁게 만들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기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는 태양에게 이제 에너지를 받죠. 그리고 그 중에 에너지를 어느 일부분을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방출을 해야지 지구에 있는 어떠한 서멀 밸런스가 맞아서 이제 우리가 원활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CO2가 많으면 그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흡수를 해서 다시 지구로 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50년 전에 있는 지구의 평균 온도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지구의 평균 온도를 재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한 2도에서 3도 정도가 높습니다. 예전 50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는 아니 뭐 한 2도, 3도 올라가는 게 그게 뭐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체온이 한 2도 올라가서 열나면 어떻습니까? 죽진 않아요. 제가 그 선생님도 몇 주 전에 이제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오한이 오고 막 바디에이크가 와서 이제 출근하지 않고 그냥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체온을 재니까 한 38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38도. 그러니까 한 1.5도 정도 체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날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이제 쉬면서 이제 몸조리를 했는데 지구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 상태. 그렇죠? 아픈 상태라는 거죠, 지구가. 그게 다 CO2 때문이고 사실 또 배기가스 보면 CO2는 아주 그러니까 컨버션이 아주 완벽하게 일어났을 때 이제 CO2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게 완전 연소가 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 CO가 나옵니다. CO가. 그러면 이 CO는 사람한테 유해한 가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렇죠? 이런 CO도 나오고 또 그 가스 상태의 어떤 퓨얼, 그러니까 하이드로카본 뭐 휘발유라든지 아니면 디젤 그 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소가 안 되고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가스 상태로 또 이런 하이드로카본 퓨얼이 나오면 이게 또 공해 물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까 공기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낙스라고 이제 질소 산화물 같은 게 나와서 뭐 그런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그 스모그 있죠. 그 뿌연 거 하늘 뿌연 거 아시죠? 그게 이제 태양 빛하고 이런 배기가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연 현상, 스모그 현상은 오후 늦기가 가장 심하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빛하고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오존이나 뭐 이런 것들 스모그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스모그도 그 사람의 눈이나 이런 그 폐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산성비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내연기관차가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차 자동차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한 2,500만 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차도 막 뭐 4인 가족 기준에 막 2대, 3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오염 문제가 극심하게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환경 오염 규제를. 그래서 그 규제를 넘지 못하면 자동차를 팔 수 없게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이제 연비 규정. 그래서 기름 뭐 예를 들면 그
1리터당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 그게 연비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규정은 뭐 예를 들면 1킬로를 갔을 때 그 오염물질, 배기가스, 뭐 CO2라는 그런 것들이 얼만큼 나오느냐, 그런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 규제가 갈수록 심해져요, 매년.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제에 통과를 못하면 그 나라에는 자동차를 팔지 못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팔게는 해줘요. 근데 그 대신 벌금을 뭐 한 차에 한 500만 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의 차를 팔아도 500만 원이 벌금이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한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 자동차 회사 사장들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심해지고 이제 완전히 그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막장으로. 환경 오염이 심해지니까 이제 여기까지 규제를 맞춰라. 근데 이거는 내연기관 기술로는 이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레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내연기관 차는 포기를 하겠다. 이제 생산을 그만하겠다. 그들이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개발해온 기술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제 네덜란드하고 노르웨이를 시점으로 해서 그 독일하고 중국이 이제 2030년도에 내연기관차를 그만 생산하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5년도에는 한국, 뭐 EU, 뭐 미국 이런 나라가 하고 이제 일본이 가장 늦게까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규정은 이런 어나운스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그 내연기관을 종식시키는 건 아마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의 기술은 그냥 연명 상태에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문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래서 내연기관 차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내연기관 차가 이제 운전을 해보면 지상에서 이제 운전이 될 때하고 또 좀 높은 고도에서 높은 고도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뭐 오르막길이 아니라 평평한 길을 높은 고도에서 갈 때 차 엔진이 조금 약간 힘이 딸린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여기가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학생 얘기하고 먼저 이제 답을 얘기할 때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세요. 예. 예. 끓는 점이 변하긴 하죠. 예, 변하긴 하는데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예. 그럼 여기 아까 손든 학생 똑같이 끓는 점으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예. 또 다른 학생 없으세요? 예. 여기 예, 윤우. 공기가 희박해져서 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윤우 선물 커피값 제가 아껴가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고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진다. 완전 100% 정답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압력이 있잖아요. 대기압, 그렇죠? 1 atm, 그렇죠? 1.032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의 무게를 의미해요. 그렇죠? 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간 만큼 그 공기 기둥의 그 높이가 줄어들겠죠. 그만큼 압력이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공기도 양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 컨버션, 그렇죠? 연료하고 공기를 주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산소하고 연료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연소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서멀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만큼 컨버션이 더 덜 일어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도 똑같이 사실은. 사람도 높은 고도에서 뛰면 선생님은 뭐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뛰어면 더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뛰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죠? 예,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뭐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보통은 한 고도 1,500m 정도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한 15%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지상에서 한 100이라면 한 1,500m 정도 올라가면 한 8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줄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에 있죠?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는 고도가 얼마 정도 돼요? 8,850m, 8.85km.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공기의 양이 지금 그 해수면 대비 28%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여기가 100이면 거기 에베레스트 정상에는 2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도 28%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거기 등정해서 거기 가서 깃발 꽂고 그러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50km 정도 올라가면 거의 0.1%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기는 베큐um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차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배기가스를 덜 배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행거리, 연비가 좋고 그런 게 이제 친환경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 하나는 하이브리드 카,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제 보이는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가 있습니다. 수소차. 뭐 하이브리드 카에서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카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차를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기 모터하고 그 배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는 이제 그 전기 모터하고 엔진으로 해서 가는 차죠. 그렇죠? 그래서 특성은 뭐냐면 도심에서의 연비가 좋아요. 도심에서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에 훨씬 연비가 좋아요. 왜냐하면 도심은 그 내연기관 뭐 도심에서 이제 운전해 보면 이제 감속도 해야 되고 또 정지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컨버션으로 생성된 그 열 에너지가 이제 피스톤은 이제 상하 운동을 시켜서 이제 회전 운동까지 변화가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미케니컬하게 브레이크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심에서의 연비가 훨씬 안 좋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카는 반대야. 반대라기보다는 도심에서도 고속도로 이상으로 연비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하이브리드 카에는 그 회생 제동이라는 다른 그런 제동 시스템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돌다가 감속을 하거나 정지를 할 때는 반대로 돌면서 그 감속되는 에너지를 그대로 배터리에 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을 하거나 정지를 해도 에너지가 계속 그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심에서의 연비가 상당히 좋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하이브리드 카가 이제 도요타 그 프리우스라고 그게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게 됩니다. 선풍적인 인기, 왜냐하면 연비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배터리하고 그 모터의 좀 포션을 늘리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그거는 이제 배터리 사이즈가 기존 하이브리드 카에 비해서 배터리 사이즈가 한 5배에서 한 8배 정도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외부에서 전기차처럼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엔진하고 연료 탱크를 버린 거죠. 그리고 순수 전기로만 가는 차가 이제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는 뭐냐면 그 배터리 대신에 수소 연료전지라는 거를 넣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이 수소 연료전지는 아웃풋은 배터리하고 똑같아요. 전기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인풋으로는 수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는 희한하죠. 그 수소를 넣으면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가르쳐서 E-모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유식한 단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그 친구들한테 E-모빌리티가 뭔지 아니? 모르면 분명히 모를 거야. 그러면 가르쳐주면 돼요. 전기로 가는 자동차. 그래서 E-모빌리티에는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차의 이제 그 기능을 보면 이제 수소차는 수소를 일단 저장하는 수소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 수소 탱크가 있고 이 수소를 이제 연료전지에 보내죠. 그러면 이 연료전지가 수소를 전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이제 전기 모터에 이제 공급을 해서 이제 전기 모터가 돌면서 이제 자동차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어떻게 수소 연료전지는 어떻게 수소를 전기로 바꿀까? 이 원리가 궁금하잖아.
그렇죠? 이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전에 들어보셨죠? 들어봤나요? 물분해. 들어봤죠? 여기 똑똑하네, 학생. 예. 물분해 들어봤죠? 물에다가 전극을 놓고 전기를 가하면 수소하고 산소로 이제 물이 분해되는 게 물분해예요.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1893년도에 이미 데몬스트레이션이 된 거예요. 윌리엄 라버트 그로브라는 사람한테 실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를 가하면 이제 물이 분해가 돼서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거에 역반응이 지금 수소 연료전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극을 놓고 거기다 수소하고 산소를 공급을 하면 전기가 나오고 이제 생성물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의 원리고, 이 개념은,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은 아주 오래전에 1893년도에 이미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수소차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장 많이 받냐면 수소폭탄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러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수소폭탄 알죠, 여러분들? 그렇죠? 수소폭탄이 아닌가, 그래서 위험하다, 이 차는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수소폭탄하고 연료전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의 전기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수소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산화가 되고, 그다음에 산소는 이제 캐소드에서 환원이 돼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 차의 원리이고, 반대로 수소폭탄은 뭐예요? 다른 원료를 사용해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통해서, 핵융합을 하면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수소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게 다른 기술입니다. 그리고 핵융합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미래에 또 발전에도 쓰이기 때문에 제가 요 핵융합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수소는 동위 원소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그냥 가까운 수소 비슷한 게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소는 핵에 양성자 하나가 있어요. 플러스 차지가 있는 양성자가 있고 이제 전자가 있죠. 그렇게 된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수소예요. 수소. 그런데 그 수소 말고 핵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있는 수소가 있어요. 그게 좀 더 무거운 수소인데, 그것을 우리가 수소는 수소인데 좀 무겁다 해서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중수소. 그렇죠? 그리고 핵에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2개가 붙어 있는 또 수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학생 있는지. 예. 수소에는 3가지 형제가 있다. 그래서 경수소뿐만 아니라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 분열 발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알죠?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예요? 이퀘이션 자체가. E는 MC 스퀘어. 여기 역시 우리 학생들은 똑똑해요. E는 MC 스퀘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도 알더라고요. 유명하니까. 그럼 E는 뭐예요, 여기서? 왼편에 있는 E는 에너지.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M은 뭐죠? M은 매스예요, 매스. 그리고 C는 뭐예요, C는? 여기 너무 똑똑해요. 여기 또 선물 못 맞춰도 하나 주고 싶네요. 예. 그리고 C는 빛의 속도, 광속도예요. C의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C가? 너무 똑똑한데 이거? 예. 저는 2.99 이렇게 안 외우고 3으로 외웠어요. 3으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second이에요. 그러니까 1초에 얼마나 가요? 3억 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3억 미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키로로 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per second. 그래서 1초 딱 하면 30만 킬로로 가는 거예요. 30만.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근데 E는 MC 스퀘어 이퀘이션 자체에 이 빛의 속도에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M은, 다시 제가 한번 써볼게요. M은 9 곱하기 10의 16승의 상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질량이 조금 변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빛의 속도의 제곱이 거기 오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만 변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질량이 변하는 반응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컨버스천 얘기할 때는 그 반응물 하이드로카본 퓨어라고 악시전이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프로덕트가 나올 때는 그때는 반응물의 질량이나 생성물의 질량의 합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량 보존이 되는 반응이고, 이런 핵이 막 분열하거나 융합해서 하는 반응은 반응 전 반응 후가 질량이 변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핵 분열 반응은 그 우라늄 있죠? 우라늄이 중성자하고 만나면 우라늄이 깨져요. 그렇죠? 깨져가지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효율성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우라늄이 이제 중성자하고 만나서 생기는 반응은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쇄 반응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제 중성자가 나와서 다른 또 우라늄하고 반응을 하면 거기서 또 깨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거기서 또 중성자가 나와서 또 다른 우라늄하고 반응을 하면 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연쇄 반응이라고 하고, 이 연쇄 반응이 제어가 안 되면 원자 폭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제어를 하면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제어가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10년 좀 전인가요?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1980년도에 아마 그 소련,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에서 또 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한번 생기면 그 지역은 거의 뭐 재앙 수준, 폐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그 핵 분열에 해당되는 거고, 핵융합은 아까 말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이제 반응을 하면 헬리움이 됩니다. 헬륨. 그죠? 헬륨이 되면서 또 이게 매스 그 질량이 변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이게 바로 그 태양의 원리예요. 태양.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가장 강력한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핵융합 반응. 그렇죠? 그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그 핵융합을 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힐륨으로 변하는 이 반응은 사실은 위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핵분열처럼 연쇄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 1억 도 정도 되는 온도에 도달을 해야지만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1억 도.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의 어떤 온도 분위기 속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자 그 핵 분열 반응하고 핵융합 반응, 그 중수소, 삼중수소,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셀까요? 원자 폭탄이 세요? 수소 폭탄이 세요? 수소 폭탄이 세죠. 그래서 이 수소 그 핵융합 반응이 한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정도의 더 파워가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 폭탄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융합 발전, 그러니까 만약에 핵융합 발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양의 그 전력을 만들 때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핵융합 발전소, 우리가 인공태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발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죠.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이게 2040년 이후에는 이제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자력 발전소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그 핵융합 발전소 시대에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그래서 보통 원자력 발전소 1기가 한 1기가와트 정도의 파워를 만듭니다. 1기가와트라는 거는 그 한 중간 사이즈의 도시에 있는 전력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파워예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1기를 만드는데 보통 얼만큼 돈이 드는 줄 아세요? 한 3조 정도가 듭니다. 3조 정도.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만들 때 3조 정도가 드는데, 핵융합 발전소는 같은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배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30조가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 나라가 이것을 담당을 해서 핵융합 발전 이 기술이 이게 진짜 상용화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진 7개국, 그러니까 EU나 뭐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이렇게 연구비를 같이 합쳐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연구를 오래전부터 했었고 선생님도 한 10년 전부터 같이 참여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프랑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40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만들어서 이 만든 거를 가지고 다 그 데이터를 이제 선진 7개국에서 공유를 해서 이게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경제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수소차, 그 다음에 핵융합 시대에 살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나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이드로카본 퓨얼이라는 그 연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연료를 사용을 해왔잖아요.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그럼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사용한 연료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연료의 변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걸 연료로 사용했습니까? 나무, 우드, 그렇죠? 우드도 하이드로카본 퓨얼이에요. 거기 분석을 해보면 C가 있고 또 H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뭐를 사용했습니까? 석탄을 사용했는데 석탄은 우드에 비해서는 C 비율은 줄어들고 H 비율은 커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했어요? 오일, 그렇죠? 가솔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옥테인, C8H18, 그렇죠? 옥테인, 그렇죠? 한글로 발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C는 8개고 H는 18개잖아. 그러니까 H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추럴 가스, 이제 천연가스도 요즘에 많이 연료를 사용을 하는데 천연가스는 뭐예요? 메테인, CH4, 그렇죠? 그래서 C가 하나에 H가 4개까지 비율이 4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료의 변천을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C가 없어지는 하이드로젠, 그렇죠? 이 연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드로젠으로 이제 자동차도 움직이고 또 중수소, 삼중수소를 가지고 이제 발전도 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수소 사회는 언제 예견이 됐을까요? 가장 근사치를 맞춘 학생에게 이거는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예. 언제 예견이 됐을까? 10년 전에 예견이 됐을까요? 아니면 50년 전에 예견이 됐을까? 몇 년도에 학생? 1890년이 가장 근사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학생에게 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운주 학생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니 1890년이라고 어떻게 그래도 근사치를 맞췄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예측이 됐냐면 1874년도에 예측이 됐습니다. 1874년도에 정말 오래됐죠. 예. 그것도 예측을 한 사람이 주얼스 베른이라고 프랑스 공상과학 소설가가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학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소설 잘 알죠? 해저 이말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렇죠?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신비의 섬이라는 이 책을 출판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1874년도에 수소가 미래의 메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죠. 1874년도에. 그렇죠? 대단하죠. 예. 1874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였나요? 조선시대도 이게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쇄국 정치를 하던 완전히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 시대였죠. 그렇죠? 그때 이미 유럽에서는 수소 사회를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예, 대단하죠. 자, 그래서 수소전기차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넥소라는 차 보셨죠?
현대차에서 출시한 그 수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출시한 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터리 사이즈는 1.6kWh. 그래서 이 배터리는 한 하이브리드카 배터리 사이즈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한 1.6kWh.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가 보통 한 15kW 정도, 15Wh 정도 되니까 그거가 한 100개 정도 있는, 그렇죠? 그 정도 사이즈의 배터리만 있는 거고, 그 나머지 파워는 그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도요타는 그 미라이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벌써 2세대가 나왔습니다. 2세대가. 그래서 이 차도 이제 되게 싸요. 이게 한 5천만 원 언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는 이제 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전기차가 이제 수소폭탄은 아니라는 걸, 완전히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수소가 불에 붙으니까 이게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소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휘발유차가 있어요. 휘발유차. 여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폭발 시험을 했는데 이제 3초 후에 이렇게 되고 이제 1분 후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니까 어느 차가 불이 붙었을 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둘 다 위험해요. 예. 불을 싫어하시네. 예. 어느 차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막 의견이 갈리는데, 예, 수소차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풍선에다 헬륨 넣잖아요. 헬륨.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놓치면 떨어져요? 예, 뜨죠. 예. 뜨죠. 하늘로 날아가죠. 근데 그 수소는 힐리움보다도 2배나 더 가볍습니다. 2분의 1밖에 안 돼요, 무게. 그러니까 힐리움보다도 더 그 2배로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소차에 불이 나면 불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여기 보이시잖아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안전하겠죠.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불이 막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안전하고 뭐 지나가던 새가 그냥 불에 맞아가지고 통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휘발유는 어때요? 액체죠, 액체. 그러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결국은 불이 내부에서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차에 탔던 사람들이 뭐 화상을 입고 심하게 됐을 때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휘발유 차보다는 불이 났을 때 수소차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들이 수소차, 수소폭탄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이 나면 위험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하면 또 그런 것도 잘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현대자동차가 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그러면서 좀 이게 수소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수소차가 그 불 사이즈가 크니까 더 위험한 게 아닌가 막 이렇게 막 오해하고 그게 설득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홍보 영상을 접었습니다. 예, 이게 설득하기가 힘들구나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수소도 불이 붙고 이제 근데 안전하다 불이 붙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그 지금 여학생들이 지금 아직 그 선물을 안 타가가지고 여학생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학생한테. 자, 문제는 공기는 수소가 가장 가벼운 가스인데 공기는 수소보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니면 수소는 공기보다 얼만큼 더 가벼울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14배 정도면 상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14.5배입니다. 14.5배. 예, 대단하네요. 예, 잘 찍어요. 예, 자, 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기현 학생.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그 분자량, 보통 분자가 너무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량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의 분자량이라는 게 그 분자 하나의 질량을 표현하자면 너무 이게 작기 때문에 그 1몰, 그러니까 그 아보가드로 수 배웠죠. 6.02 곱하기 6.023 곱하기 10의 23승. 그죠? 그걸 묶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에어는 몇 g이에요? 28.9g. 그 다음에 수소는
수소 하이드로젠은 2g이에요. 그러니까 그 28.9 나누기 2 하면 이제 14.5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아두셔야 돼. 수소가 공기보다 한 14배, 14.5배 정도 더 가볍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이제 선물이 없다고 또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 너무 심하죠. 예, 미세먼지 너무 심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예, 서울입니다. 서울. 예, 그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선생님이 직접 출장 가서 찍은 거예요. 그 뉴욕 맨하탄,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이게 해외 출장 가면 좋은 게 이제 이국적인 뭐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른 이유 없어요. 해외에 가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파란 하늘을 봐야지만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감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차는 이러한 그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차입니다. 미세먼지하고 또 건조할 때 또 가습도 하는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를 이제 에노드에 공급하고 산소를 캐스드에 공급하면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서 수증기만 나옵니다. 배출물로. 수증기만 나오니까 이거는 달리는 가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습기. 그래서 아주 건조할 때 수소차가 많이 다니면 가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면 이게 불편함을 느끼잖아, 사람이. 그렇죠? 이런 가습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공기가 흡입이 돼서 거기서 이제 산소가 환원이 되는데 만약에 그 수소 연료전지의 그런 작동을 위해서 한 공기가 100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100을 넣어주지 않아요. 한 200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럼 100은 이제 반응을 하고 나머지 100은 필터를 통해서 다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기는 그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공기만큼 엄청나게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넥소 한 대가 달리면 그 성인 43명에게 청정 공기를 제공한다. 이게 직접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넥소 10만 대가 2시간씩 달리면 서울 시민에게 1시간 동안 청정 공기를 제공한다. 이게 다 계산이 된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요즘에 뭐 내연기관차가 많이 다니면 공기가 나빠지잖아. 근데 수소차가 많이 다니면 오히려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회에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이제 6일 만에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을 줬습니까? 그 땅을 채우고 그다음에 정복하고 그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땅을 정복해라. 그러니까 막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그 우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땅 창조 생물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유익을 또 편의를 위해서. 근데 이제는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구도 병들고 모든 창조 생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병에 들었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제는 마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아끼면서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시기가 온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한 기술들이 또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소차나 핵융합 발전. 그렇게 여러분들 세대는 이런 기술은 아직까지는 초입 단계예요. 아까 내연기관은 기술 성숙도가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은 아직까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개발돼야 될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수소차 또 핵융합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 이런 기술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우리나라 그 하늘이 뭐 1년 360일 파란, 그렇죠? 그런 하늘로 다시 바뀌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뿌연, 그렇죠?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별로 멋있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파란 하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 세계, 이거를 보존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런 비전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그래도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아마 그 조성재 부장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막 예전부터 기다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UAM, 그러니까 Urban Air Mobility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아니죠. 이건 사실은 그 고승훈 선생님께서 지난달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행기는 이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활주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리프트 포스가 이제 유도가 돼서 이제 그 날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비행기는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러니까 UAM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UAM이 되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는 그 헬리콥터가 이제 수직으로 이제 이륙을 하고 수직으로 착륙을 하는데, 또 헬리콥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소음이 너무 많이 시끄럽잖아. 그렇죠? 시끄러우면 얘 또 그 UAM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헬리콥터처럼 그 로터가,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가 크면 안 돼요. 크면 이제 소음이 더 크고, 그것을 줄이면서 여러 개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개의 로터를 가진 그런 분산 그 전기 추진 기술이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드론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그 로터가 여러 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UAM을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컨셉 디자인을 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언제 상용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 한 5명 정도가 탈 수 있고, 속도가 한 290km/h, 그 다음에 비행 고도가 한 300에서 600.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 지나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연기관이 아니라 배럴이나 아니면 그 수소 연료전지로 가는 거죠. 친환경적으로. 그런 비행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격도 내려가야겠죠. 이게 뭐 비행기가 뭐 수백억이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런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세대에서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또 기대를 하시고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